자, 6장의 유형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중에 이번 시간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장사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건물도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공장이다 그러면 물건 만들 때 필요한 각종 기계 장치도 필요할 거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책상이나 컴퓨터와 같은 집기들, 이런 집기, 비품도 필요할 거고, 이처럼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유형자산을 우리가 비화폐성 자산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건물, 토지 이런 건 화폐가 아니니까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이 다양한 어떤 영업활동이 필요한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건물이 있네요. 그죠? 건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사무실이 필요할 거고, 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건물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월세를 내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건물을 구입했다. 그럼 우리 기업의 소유의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의할 거는 건물의 부속 설비들도 건물로 포함이 됩니다. 건물의 부속 설비라는 건 건물에 들어가 보면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또 난방 시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로 개정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토지. 토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지어서 한번 제조 기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임야, 대지 등과 같은 이런 땅,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구축물은 건물로 보기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앞에 있는 토목시설이나 또는 우리가 뭐 여의도나 이런 데 큰 건물을 보면 큰 건물 앞에 이런 여러 공작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술 창작품이나 이런 조형물 같은 거, 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그쵸? 이런 공작물은 우리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은 아닌데 건물로 보기 애매한데 뭔가 자산의 가치는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럼 이걸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구축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건물로 구분하기 애매한 이런 토목시설이나 공작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물이 되는 거죠. 또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교량이라든지, 교량이라는 거는 다리,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뭐 다리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건물에 부수되는, 그쵸? 이런 토목시설이나 이런 공작물이나 교량이나 뭐 다양한 건물로 우리가 지칭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축물로 우리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구축물을 합쳐서 건축물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자, 우리가 운반을 목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트럭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승용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화물차, 또는 뭐 배달용 오토바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운반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이런 차량을 우리가 차량 운반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기기장치. 자,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계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계 말고도 공장에 가보면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또는 건설 현장에 있는 이런 기중기라든지 이런 설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기기장치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기기장치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필요한 각종 기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영업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필요하죠. 비품. 그렇죠? 자,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업무 볼 때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또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 또 책상이나 의자, 이런 다양한 집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기 비품들을 우리가 비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단어 그대로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떤 거예요? 건설 중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건물을 꼭 국한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건설 중에 있는, 취득 중에 있는 유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가 건물,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직접 짓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직접. 또는 뭐 건설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건물을 자가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 지출이 될 거니까 그것을 우선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아주 특이한 개정 과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대표적인 항목들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유형자산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여객을 싣고 운송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의 영업활동은 비행기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해서 이렇게 수수료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항공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자산은 비행기죠. 그럼 이렇게 항공기라고 해서 개정 과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선박회사, 배로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선박회사의 경우에는 선박회사를 운영하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이라는 또 유형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기업의 영업활동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업활동에 맞춰서 개정 과목을 얼마든지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별도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들을 여기다 예시했지만 기업의 영업활동마다 또 다양한 유형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건물하고 토지를 샀을 때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건물하고 토지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과 토지를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 건물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다. 그럼 이건 상품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이 건물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 활동에 그럼 이건 유형 자산의 건물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건물 토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얘는 유형 자산의 건물 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기록이 되는 것이지 이 외형을 보고서 우리가 분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구분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를 내가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컴퓨터를 샀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사서 파는 회사예요. 그럼 이 컴퓨터는 비품이 아니라 그렇죠. 상품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우리 회사에서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럼 이건 비품이 아니라 그렇죠. 상품이 되는 거죠. 가구를 구입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럼 이 책상은 상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정 과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취득한 목적,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이 구분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자, 건물 토지를 영업활동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의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종류에 대한 걸 받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취득 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취득 원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마에 취득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라는 것은,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유형자산에 구입한 그 물건의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건물을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도 주고, 또 건물 10억짜리 건물을 샀으면 10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중개수수료도 나갈 거고, 그죠? 또 여러분, 건물 같은 걸 사게 되면 등기 이전을 할 때 이런 취득세라든지 등록 면허세라든지 이런 세금도 나갈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에서 5천만 원이 나갔다. 내가 지금 10억 원에 지금 건물을 샀는데, 그럼 여러분, 저는 건물을 10억에 산 건가요? 아니면 10억 5천에 산 건가요? 그렇죠. 10억 5천에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이처럼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이런 재반 비용들, 취득 관련된 부대 비용들도 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와 같이 취득할 때 내는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취득을 위해서 내가 부담을 한 거니까 그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게 당연히 논리상 맞겠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기장치를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계를 운반해 오는데 기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인데 운반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의 기계를 산 거죠. 그쵸? 또 이런 중개 수수료가 나갔다든지. 자, 기계를 샀어요. 샀는데 설치를 또 공장에다가 해야 되니까 설치비로 또 내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럼 그것도 기계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거니까 이런 설치비도 당연히 기기장치 취득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 시운전비라는 건 뭐냐 하면 기계장치 같은 거를 이제 취득을 하면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시범적으로 이거를 운행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시운전비. 그럼 이런 시운전비도 뭐예요? 기기장치를 취득한 다음에 이게 잘 작동되는지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어,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걸로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명칭료와 불구하고 자산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계 설치비가 30만 원이 나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계 얼마에 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계값이 100만 원인데 설치비로 30만 원을 추가로 냈어요. 그렇죠. 130만 원에 내가 기계 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논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그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자, 1월 3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설치비 20만 원과 함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 뒤에 가면 배울 건데 부채 계정 과목 중에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요. 그거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그걸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샀다. 그럼 상품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으로 샀으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늘 거 아니에요. 그 부채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근데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살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쓰는 비품을 구입했다, 외상으로. 그럼 차변에 비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면,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부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상품을 구입하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갚을게라고 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요. 지급어음이란 부채로.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이 아닌 비품이나 기계나 건물이나 상품이 아닌 걸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건 지급어음이라고 안 하고 미지급금으로 기록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부채 개정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잠깐 제가 언급을 했고요. 뒤에 부채 파트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런 게 부채구나 이렇게 인지를 가볍게 해보고 이 문제를 보시죠. 자, 기계를 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설치비 20만 원과 함께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음 용지 어음에다가 370만 원이라고 적어서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게라고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란 부채로 해야 될까? 이 지급어음은 상품을 구입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상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품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기계를 샀다는 거죠. 그럼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텐데, 여러분 이 기계를 350에 산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370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70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계장치를 35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설치비가 나갔다 그러면 이 설치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기계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차변에 비용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자산의 취득원가, 기기장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지금 미지급금으로 기록해 놨는데 이 어음대금, 이 어음의 만기 일자가 돼서 갚아야 될 날짜가 됐대요. 그래서 이 어음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급금 부채를 갚은 거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게 돼요. 자, 우리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여러분 요 미지급금은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부채 쪽에서 또 설명을 더 쉽게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자가 제작을 하거나 자가 제작이라는 건 직접 내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기기장치를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걸 사올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가 제작을 하거나 또 건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내가 건물을 직접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가 건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가 직접 짓는다라고 하면 건물 질 때 뭐 재료나 이런 인건비가 나갈 건데 우선은 건물로 하면 안 되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만약에 이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취득 과정에 있는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월 5일 날 공장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입니다. 여러분 공장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장 건물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으로 7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대변으로 감소한다고 배웠죠. 그럼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근데 여러분 차변에 공장 건물이라고 해서 건물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우선은 임시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놨다가 보니까 6월 5일 날 공장 건물이 완공됐대요. 완성돼서 공사대금 3천만 원 하고 이제 또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할 때 취득세라는 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취득세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당좌수표를 3,500짜리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은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차변에 건물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7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했었고 추가로 3천만 원의 공사대금이 더 나갔으니까 이 건물은 1억 원에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또 건물 짓고 나서 국가에다가 이거 건물을 등기할 때 취득세 또 5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건물을 총 얼마에 취득을 한 거예요? 공사대금 1억도 들어가고 또 취득세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1억 500만 원이 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 취득 원가는 이제 1억 500. 그러면 여러분 이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놨던 거를 대변으로 이렇게 상계해주고 3,500만 원, 3천만 원과 500만 원 이거 당좌수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의 의, 그리고 종류, 또 취득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